이 책을 바칩니다. 자, 이 자세는 뭐죠? 제가 아무리 천재라고 했지만 글 쓰는 자기가 도를 한 작가들에도 누구의 영향,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있다 하는 거죠. 그게 정통성이에요. 세상에 자기 혼자 잘나서 잘하는 사람 없죠, 그죠? 몸도 부모한테서 받았으니까. 자, 서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천천히 들으시면 돼요. 제가 필요하면 계속 넘겨서 하겠습니다. 사피엔스에서 나는 인간이 가진 신, 인권, 국가 또는 돈에 대한 집단 신화를 믿는 독특한 능력 덕분에 이 행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모 데우스에서는 우리의 오래된 신화들이 혁명적인 신기술과 짝을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검토할 것이다. 이슬람교는 유전공학을 어떻게 다룰까? 사회주의는 새롭게 부상하는 비노동계급을 어떻게 대할까? 자유주의는 빅데이터로 인한 빅브라더 출현에 어떻게 대처할까? 실리콘밸리는 결국 새로운 기기만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인공지능은 우리의 인지 능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작년에 알파고는 바둑에서 어떤 인간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전략을 이용해 이세돌 구단을 꺾었다. 머지않아 컴퓨터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일까지도 인간보다 더 잘 해낼 것이다. 컴퓨터가 직업 시장에서 인간을 밀어내고 거대한 규모의 쓸모없는 계급을 만들어낼 때 복지국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구글과 페이스북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의 정치적 선호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게 되면 민주주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안 끊을 말이죠, 그죠? 구글에서는 그 영생이라는 파트를 다룬 그게 있어요. 분야를 담당하는. 현재 한 500살까지는 가능하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한편 생명공학은 인간의 수명을 대폭 연장하고 인간의 몸과 마음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갈까? 아니면 우리는 전례 없는 생물학적 빈부격차를 묵도하게 될까? 능력이 향상된 초인간과 평범한 인간 사이의 격차는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격차보다 더 클 것이다. 한반도만큼 기술의 약속과 위험을 잘 보여주는 장소는 없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남북한 사람들은 같은 기술을 이용해 남과 북의 완전히 다른 사회를 창조했다. 남쪽은 역동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반면 북쪽은 가난하고 무정한 독재국가이다. 둘의 차이는 너무 커서 우주에서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을 보면 남한은 빛의 바다처럼 보이는 반면 북한은 어둠에 휩싸여 있다. 근본적으로 다른 이 두 사회의 접점은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균열 지대 중 하나이다. 한반도는 언제라도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런 상황은 기술이 우리 종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기술혁명이 도래한다면 한반도 양쪽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지만 결과는 매우 놀라울 것이다. 우선 남한은 이미 기술 선진국에 속하는 반면 북한 정권은 새로운 기술적 경제적 현실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듯 보인다. 정보기술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한 북한은 인공지능의 역할이 경제와 군사 양쪽에서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군사적으로 약해질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을 부양하지 못하고 이웃 나라들을 공갈 협박하다가 결국 붕괴할 것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 북한이 기술적으로 성큼 도약해 예컨대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중앙집권화된 저개발 독재국가에서는 이점이 있다. 남한에서 인간의 운전을 전면 금지하고 완전한 자율주행 교통체제로 전환하려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라. 남한 사람들이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가 수백만 대에 이르는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잃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택시기사, 버스 운전사, 트럭 운전사, 심지어 교통경찰들도 반대할 것이다. 그들 모두 직업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파업과 시위도 잇따를 것이다. 또한 법적, 철학적 난제들도 이 계획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만약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일으키면 누구를 고소해야 할까? 또 자율주행 차량이 기능 오작동으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무고한 5명의 보행자를 그대로 치워 죽이는 것과 핸들을 꺾어 차에 탄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봐라. 이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남한 같은 자유시장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난제들이 일일이 대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 어떨까? 그곳은 차량이 많지 않고 택시기사들이 시위를 벌일 수도 없고 트럭 운전사들이 파업을 할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철학적 난제들이 어느 날 오후 펜놀림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곳이다. 딱 한 명만 설득하면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 완전한 자동 교통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을 이용해 조지 오웰이 상상한 전체주의적 디스토피아가 되는 것이다. 모든 시민이 생체 측정 기기를 착용해야 할 것이고 그 기기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감시할 뿐 아니라 혈압과 뇌 활성까지 감시할 것이다. 소련 시절 KGB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없었고 개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KGB가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연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인간 두뇌에 대한 증가하는 지식과 기계학습의 엄청난 저력을 이용해 역사상 최초로 모든 국민이 매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의 벽에 걸린 김정은의 사진을 볼 때 생체 측정 기기가 당신 분노의 징후들이라면 포착한다면 당신은 내일 아침 강제 노동 수용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컴퓨터 기술의 진보가 북한의 대외 관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사이버 전쟁에서 드러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험에 늘 직면하겠지만 남한의 입장에서 그런 공격을 단념시키거나 복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후진성 자체가 북한을 보호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남한의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붕괴시킨다면 남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의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붕괴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복으로 평양을 폭격할 것인가? 또한 인공지능의 부상으로 남북한 사이에 문화적 격차가 벌어지면 통일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인공지능은 남한 사람들의 문화와 심리까지 바꿔놓을 것이고 북한 사람들이 비슷한 혁명을 겪지 않을 경우 두 집단 사이의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남한의 10대와 거리를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손바닥 안에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보고 어리둥절해할 북한의 10대 사이의 문화적 격차를 한번 생각해보라. 결론적으로 인류는 지금 전례 없는 기술의 힘에 접근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다가올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유전공학, 인공지능, 나노 기술을 이용해 천국 또는 지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선택이 가져올 혜택은 어마어마한 반면 현명하지 못한 결정의 대가는 인류 전체 자체를 소멸시키기에 이르게 할 것이다.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는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에게 달려 있다. 2017년 봄 유발 노아 하라리. 이게 서문입니다. 특히 이런 걸 저는 문학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작가들은 본문의 내용도 잘 써야 되지만 무엇보다 서문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경험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서문은 작가가 독자에게 소통을 시도하는 작가의 그대로의 생각을 드러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한국 독자에게 한국의 책이 많이 팔리니까 그것처럼 베르나르 베르베르처럼 항상 사인을 해서 이렇게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작품마다 한국인을 출연을 시키죠. 아예 씁니다. 이분도 한국 독자들에게만 전하는 서문을 이렇게 썼네요. 이게 저는 작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에 대한 예의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 본문을 읽겠는데 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 2부, 3부. 그 다음 서문의 1부, 2부, 3부 전에 여기 해제처럼 전체를 요약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또 옮기니까 간단하게 자기가 읽은 이 책에 대한 요약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런 외국 책은 또 옮기는 사람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옮기니까지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대의 계약, 아까 말씀드린 근대는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요. 그 계약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 혹은 그룹, 공동체의 운명까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윤리와 정치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엔 미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에 중세에는 예술을 지배하는 객관적인 잣대가 있었다. 요새도 객관적인 예술을 잣대하는 나라는 일부 있죠, 그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미의 척도는 인간의 일시적 감정을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의 미적 감각은 초인의 지시에 따를 뿐이라고 여겼다.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초인의 힘이 예술의 영감을 불어넣는다고 여겨진 시대에 이것은 전혀 이상한 생각이 아니었다. 화가, 시인, 작곡가, 건축가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뮤즈, 천사, 성령이었다. 작곡가가 아름다운 선율을 써내면 사람들은 펜을 칭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작곡가를 칭찬하지 않았다. 펜은 인간의 손가락에 쥐어져 그 손가락의 지시를 따를 뿐이고 인간의 손가락은 다시 신의 손에 쥐어져 그 지시를 따를 뿐이었다. 중세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어떤 이론에 매달렸는데 그 이론에 따르면 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의 운동이 천상의 음악을 창조하고 그 음악은 온 우주에 퍼진다. 인간의 몸과 영혼의 내적 운동이 별들이 창조하는 천상의 음악과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음악은 살과 피를 지닌 작곡가들의 생각과 변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창조한 우주 멜로디의 메아리여야 했다. 가장 아름다운 성가, 노래, 선율은 대개 인간 예술가의 천재성이 아니라 신의 영감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졌다. 이런 견해는 이제 유행이 지났다.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감정이 예술 창조와 미적 가치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신에 대한 사고가 지배하던 중세를 지나서 르네상스, 산업혁명, 그 다음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많이 이제 중심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간의 영역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해서 옛날 플라톤의 향년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인간이 여기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원래 머리도 두 개였고 몸은 하나였고 팔, 다리가 각각 네 개씩. 그래서 통통 튀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고 허공으로 또 너무 달리기도 잘하고 구르기도 잘하고 지혜도 발달돼서 머리 두 개니까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인간을 반을 탁 잘라서 저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보고 돼 있죠, 그죠? 작은 부분을 껍질을 모아서 이렇게 꿰맸습니다. 거기가 배꼽이에요. 배꼽은 그래서 수치를 상징하죠, 그죠? 내가 태어난 곳, 원죄를 갖고 있는 곳 이렇게요. 그래서 자르고 머리를 안쪽으로 돌렸죠. 안쪽으로 돌려서 배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종교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또 이제 그걸로 보면 로맨스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랑에 빠져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지 못하게 그랬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배꼽을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내 짝이 어디 갔노? 내 원래 반쪽이 어디 갔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짝을 찾아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뭐 놀면서 이나 잡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도전을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짝을 만나보니까 내 짝인 줄 알았더니 내 짝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 맞는 짝을 찾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에 자기가 잃어버린 한쪽을 찾는 데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원죄 혹은 인간의 뭐 시지프스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플라톤의 향년에 보면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인간이, 그러던 인간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니체도 이야기했고 신은 죽었다 이후로 인간 중심의 모든 사고가 정치, 사회, 문화 이런 쪽에서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행동보다 느낌과 경험에 주목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은 예술을 탈바꿈시켰다. 워즈워드, 도스토옙스키, 디킨스, 졸라는 용감한 기사와 그들의 영웅적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대신 평범한 노동자가 주부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기술했다. 이것도 달라진 거예요. 옛날 그리스 시대나 로마 때는 그 비극이라는 게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왕족이나 귀족들의 멸망을 보고 평민들이 쾌감을 느끼는 게 비극이에요.
그 희극은 한 차원이 조금 더 높다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희극은 주로 어떠냐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 뭘 보고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를 보면서 세상에 저런 하면서 깔깔깔깔 웃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금은 근대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비극이 왕족이나 귀족들의 죽음을 다룬 게 아니고 그냥 소외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일대기를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럼에도 슬픔이 발생하고 같이 공감을 한다는 이야기는 옛날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의식에서 삭듭니까? 옛날에는 왕과 귀족의 부장품, 부속품으로 인간이 살아왔다면 지금은 나야말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 내 이웃의 이야기를 보고 기뻐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으면 신을 위해 노래해도 그 창작자는 대우를 받지 않았는데 현재는 무엇을 위해 노래하든 상관이 없는 시절이 된 거죠. 자, 그것이 인본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이 달라졌다. 또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쓰레기통에서 기어나와 전열을 가다듬고 세계를 정복했다. 슈퍼마켓이 강제노동 소용소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어디 놀러가도 언어가 안 돼도 전방에 가면 다 해결되죠. 그죠? 자유주의의 뭐랄까 자본주의의 어떤 맹렬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의욕 때문에 어느든 뭐든 습득이 빠르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실험을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고 출발했지만 결국에 실패하고 안 된 이유는 인간의 본성과 위배되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당위를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전격전은 남부 유럽에서 시작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권위적 정권들이 붕괴하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다. 1977년 인디라 간디는 비상사태를 끝내고 인도의 민주주의를 재건했다. 1980년대에는 라틴 아메리카와 동아시아의 나라들에서 군부 독재가 민주주의 정부로 대체되었다. 자유주의 물결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진정한 쓰나미로 변해 막강한 소련 제국을 쓸어내고 역사의 종언이 도래할 거라는 기대를 높였다. 우리나라도 정치 사회적으로 보면 대체 이 시기와 세계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패배와 좌절의 몇십 년을 겪은 뒤 자유주의는 냉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상처를 입긴 했어도 인본주의 종교전쟁에서 당당히 살아 돌아왔다. 오늘날 세계는 개인주의, 인권주의, 자유시장이라는 자유주의 패키지가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과학이 이 자유주의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과학은 가치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므로 자유주의자들이 평등보다 자유에 더 가치를 두고 집단보다 개인에게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종교처럼 자유주의도 추상적인 윤리적 판단만이 아니라 사실적 진술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런 사실적 진술들은 은밀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유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유권자와 소비자의 결정은 결정론적이지도 무자비적이지도 않다. 물론 외적인 힘과 우연한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각자는 결국 자유라는 요술봉을 휘둘러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이것이 자유주의가 유권자와 소비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이며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좋게 느껴지는 것을 하라고 가르치는 이유이다. 우주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이고 당신 외에는 아무도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알거나 당신의 선택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당신의 이익과 욕망을 관리하는 일을 빅브라더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몇몇 무리가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하는 자아 역시 국가 신, 돈과 마찬가지로 상상 속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우리들 각자는 저마다 이야기를 지어내는 정교한 장치를 갖고 있는데 그 장치는 경험의 대부분을 버리고 고르고 옳은 몇 가지 표본만 간직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본 영화, 우리가 읽은 소설, 우리가 들은 연설, 우리가 음미한 몽상의 파편들과 뒤섞는다. 그런 다음 그 뒤범벅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일관되어 보이는 이야기를 짜낸다. 아까 질문하신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무엇을 할지 알려준다. 심지어 이 이야기는 줄거리에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 희생시킨다.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장르를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비극 속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끝없이 계속되는 종교극 속에서 산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액션 영화처럼 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희극처럼 살아간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어떤 외적 실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한다. 오히려 유권자, 소비자, 관객은 저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이용해 자기 인생뿐 아니라 우주 전체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지만 생명과학은 개인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생화학적 알고리즘들의 집합이 지어낸 허구적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자유주의를 뿌리째 흔든다. 뇌의 생화학적 기제들이 한순간의 경험을 일으키고 그런 경험은 일어나는 순간 사라진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순간적 경험들이 재빠르게 이어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런 순간적 경험들이 모두 더해져 지속되는 본질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야기하는 자아는 끝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려 한다. 그런 경험들은 이 이야기 안에 저마다 자기 자리를 갖고 따라서 모든 경험이 지속되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아무리 설득력 있고 매력적일지라도 이 이야기는 결국 허구이다. 중세 십자군 전사들은 삶의 의미가 신과 천국에서 온다고 믿었고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은 인생의 의미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온다고 믿는다. 하지만 둘 다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지금까지 자유의지와 개인의 존재를 의심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인도, 중국, 그리스의 사상가들은 2000년도 더 전에 개별적인 자아는 환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이 경제, 정치, 일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실제로 역사를 바꾸지는 못한다. 인간은 인지 부조화의 대가라서 실험실에서는 이것을 믿고 법원이나 의회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펴낸 날 그리스도교가 사라지지 않았듯이 과학자들이 자유의지를 지닌 개인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서 자유주의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리처드 도킨스와 스티븐 핑크, 그 밖에 새로운 과학적 세계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조차 자유주의를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백 페이지에 걸친 박식한 논증으로 자아와 자유의지를 해체한 뒤 숨이 막힐 듯 놀라운 지적 공정제비를 넘어 마치 진화 생물학과 뇌과학의 모든 경이로운 발견들을 로크, 루소, 토마스 제퍼슨의 윤리적 정치 이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18세기에 착지한다. 하지만 이슬로 간주되는 과학적 통찰이 언젠가 평범한 기술, 일상, 경제 구조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이중 플레이를 계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우리 또는 우리 후손들에게 아마 새로운 패키지의 종교적 믿음과 정치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천년의 초입에 자유주의가 직면한 위협은 자유의지를 지닌 개인 따위는 없다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기술들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엄청나게 유용한 장치들, 도구들, 구조들의 홍수 속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주의, 자유시장, 인권이 과연 이 홍수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데이터 세계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어떤 나라든 그런 게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갖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과 행동 패턴들을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구글에서 하는 빅데이터 있잖아요. 지금 빅데이터 시대거든요. 빅데이터에 포착된, 만약에 제 이름 빅데이터에 넣으면 나오긴 합니다. 나오면 이 사람은 언제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치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강의하는 게 70%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최근 몇 권 읽고 이런 것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게 빅데이터거든요. 그 빅데이터는 외국이 가장 적은 통계예요. 그걸 살펴보면 어떤 정치가의 지지도, 어떤 문학가의 무슨 영향력 이런 것까지 다 평가가 됩니다.
그런 데이터에 의존하는 생화학적으로는 과학 기술에 기대고 이런 데이터는 알고리즘 혹은 그 IT의 영향을 받아서 현대인은 불멸, 신성,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다. 그게 호모 데우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앞으로 한 100년 정도 되면 인간은 거기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전공한 사람 얘기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건 아니다. 아니다. 내가 봐도 아직은 영원한 일이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하고 하지만 2050년경에는 어느 정도 인간이 굉장히 뭐랄까요 수명도 한 120살까지는 살고요 100살 넘어 되고 그 다음에 노후에도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서 할 일도 많아지고 그 다음 행복을 찾는 어떤 지수, 관심 이런 것도 늘어날 거고 반면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질병, 기아, 전쟁은 드물고 사라지겠지만 개인이 추구하는 신성, 행복 이런 거를 통한 삶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거는 이분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독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게 예견된 사회를 현대인들은 호모 루덴스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처럼 반려동물을 옆에 끼고 살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처럼 종교에 기위해서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일도 대묵 이런 말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하고 그 길로 외길로 갈 것인가? 세상의 모든 혜택을 물리치고 일본에도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마루야마 겐지라는 분은 후지산 밑에서 그냥 큰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펴낸 100권의 책을 10년 동안 목표를 걸고 다시 쓰고 있거든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일도 대묵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소명만 완성하다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호모 루덴스라고 해도 늘 우리는 그 동물에서 출발하고 인간적인 행복을 조금 더 붙여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뭐 아이들의 뭐 가정사회 그다음에 뭐 돈에 그다음에 뭐 사업에 뭐 이런 것들로 병에 찌들리고 맨날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고 하면서 끝까지 살아가지 않나. 하지만 구글이나 이런 데서 제시한 행복에 관련되는 메시지 혹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또 그것이 재미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스몬 빅브라더의 어떤 통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가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까지 제기를 합니다. 일단 과연 그것이 신성, 불멸, 행복에 이르는 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는 게 이 책의 그 중요한 뭐랄까요 줄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물론 아까 제가 낙서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다 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지금 뭘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나중에 되면 지금이 그때가 되는 건데 그때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늘 후회를 하는 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바람직하게 사는 방법은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삶의 목표가 아닌가 두루뭉실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떻게 찾아오는가가 또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심리학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 행복을 하려면 여기에 호모사피엔스가 말한 것처럼 어떤 허구를 만들어내는 것도 일종의 행복에 속합니다. 작가들, 화가들 이런 사람들은 허구를 만들어내서
그걸 삶을 보람으로 삼기도 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걸로 정리하잖아요. 또 종교도 아까 마찬가지죠. 종교는 실제한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물론 또 신의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교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최종 목적이 행복이라고 보면 아까 호모 데우스에서도 세 가지 중에 신생불멸을 빼면 행복이잖아요. 신성불멸은 아직까지 요원하다고 보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건 행복일 것이다. 그럼 행복은 어떤 경우에 가장 체험적으로, 체득적으로 다가오는 것. 그게 하나하나 그게 있어요. 단위가 뭐 1. 독서 2. 뭐 수다 3. 맛있는 거 먹기 4.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연구 결과 1번이 여행이에요. 여행. 그러니까 여행이 압도적으로 이런 좌표에서 플러스 부분이 2까지 한 단위 지표로 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 가족과 뭐 일상을 밥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산책을 하는 거 이렇게 조금씩 이쪽으로 내려오거든요. 독서도 어느 정도의 플러스 부분에 있기도 하는데 마이너스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걸 골치 아프고 이런 것도 있고 책을 구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사람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독서가 지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대체로 공통되는 것은 여행이 1번이에요. 여행은 대부분 괜찮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고 산책도 있고 맛있는 먹을거리도 있고 또 낯선 일상으로 탈출하는 것도 하나 단위 행복 중에 하나거든요. 복합적인 걸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게 여행이라는 거. 네, 그래서 열심히 보셔가지고 여행을 하세요. 어디든 산책도 알고 보면 일종의 짧은 여행이겠죠, 그렇죠? 저는 매일 강아지하고 아침 저녁에 짧은 여행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했었는데 이 녀석이 소뼈를 먹고 속이 안 좋은지 강아지는 말을 못하니까 사람은 아프다고 우산말로 흥감을 하잖아요. 과장을 해서 이 녀석은 아프면 아예 가만히 있어요. 묵은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갸륵한 게 그거예요. 아프면 아플수록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녀석들을 보면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뭐예요? 동물의 본성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반응하고 고양이 나타나면 물고 뭔가 귀를 쫑긋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이 아프니까 모든 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바깥 세계에 관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녀석이 지금 몸이 아프구나 하고 이렇게 짐작하거든요.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려면 방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한 몇 시간이든 어디든 바깥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걷고 움직이는 가운데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다, 호모 사피엔스가 이 지구에서 그거를 하게 된 것도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43. 수다, 뭐 이야기, 어떤 작전을 짠다는 게 이게 다 허구잖아요, 그렇죠? 작전 이런 걸 통해서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기 때문에 지구를 지배했다는 게 유발 하라리의 발견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느 역사학자도 어느 생물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고급 사기야 하고 말했던 그 미술가처럼 백남준 씨처럼 이 사람은 인류 역사에 인간이 1위로 가장 큰 천적으로 올라서게 된 거는 그거라는 거죠. 협동, 거부, 소통 이런 거. 그래서 오늘날도 문화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 힘이 없는데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이 문화의 힘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카페에서 모여서 수다를 떤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그 보기에는
한 줄 뭐 하고 싶어도 그거야말로 무한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처음에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 넓은 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는 거지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나중에 죽고 나면 다 모를 일이지만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그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제 청년 때 영향을 미쳤던 손톤 와일드라는 극작가 이 작품 우리 은혜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배치해 놓은 이유에 일상이 스쳐가는 이 일상의 순간을 내 소중함에 대해서 그분은 절절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독자가 체득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뭐 일주일 중에 제가 많은 일을 하겠지만 늘 이 책도 제가 일주일 읽거든요. 일주일 전에 책 없는 책은 구입하고 있는 책은 일주일 전에 제가 머리맡에 놔두고 밥 먹다가도 보고 계속 봅니다. 보고 또 모르는 체크해가 이렇게 하고요. 뭐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줄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90%는 제가 알기 위한 거죠. 이 책이 많이 나는데 2시간 동안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아는 범위, 뭐 읽었던 책, 낙서까지 이렇게 해서 호모데우스를 이야기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박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 상식으로도 이야기해도 우리가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혹은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유. 결론처럼 오늘을 쉽게 말하면 잘 살기 위해서죠, 그죠? 오늘을 그때, 미래의 그때가 되니까 오늘을 잘 살면 미래에는 후회하는 일이 적을 테니까. 맞죠? 이런 건 교훈적이지만 아무도 혹은 또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과의 뭐랄까 차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두고 보자면 굉장히 크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차이도 그게 무시한 거예요.